자, 이제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후보를 정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최악의 거래량 그리고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진 단지들도 보입니다. 반면에 가격은 조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은 물량들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원래 우리가 하락세를 얘기하기 전에는 매물들이 적체되면서 쌓이는 현상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선까지 관망을 하고 있다. 이게 중론인데 과연 관망을 끝내고 매수세가 붙을지 아닐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대선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양도세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번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양도세 중과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주요 원인이 해소가 되면 과연 급등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하락세, 집값 잡힐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오늘 각 후보 양도세만 얘기하지 말고 취득세, 보유세까지 이분들이 얘기한 모든 공약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실현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속 정리를 하고 대선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자, 이분들 모두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주요 공약은 세제 완화에 있습니다. 이 세제 완화인데 우리가 취득세부터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까지 낱낱이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뭔지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걸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부터 한번 이분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입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 구입자 이재명 후보는 감면을 완화한다. 지금은 4억까지 감면해 주는데 6억까지로 이 금액을 상향시키는 거죠. 자, 어차피 이 금액대에 있는 아파트 굉장히 부족합니다. 감면도 뭐 큰 살림살이 좋아지진 않고요. 자, 다음 게 중요한데 최고 세율 구간을 상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6억, 9억 나뉘어가지고 1%, 2%, 3% 이렇게 지금 취득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이 최고 세율 구간이 9억부터인데 요거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 지금 이 9억, 12억 낯익죠. 바로 양도세 부분에서 비과세 기준,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맞추겠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요게 좀 클 수 있겠죠. 3%는 뭐 1%만 해도 요즘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니까요.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구입한다. 그럼 아예 취득세를 면제해주자. 아니면은 뭐 12억이 되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1% 단위로 하자. 요렇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말 크죠. 자, 다음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자, 지금 1%, 2%, 3% 하지 말고 요거를 단일화 시키자. 지금 오피스텔도 단일 세율이죠. 마찬가지로 1주택자면 좀 부담 없는 선에서 취득세율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은 좀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말이 많죠. 지금 다주택자 더 이상 못 사게 막아놓은 장치거든요. 취득세 중과죠. 그래서 2개부터 8%, 3개는 12%. 그래서 최고 세율이 12%, 법인도 12%입니다. 그래서 요거 피하려고 지금 인기 있었던 게 뭐 임대사업자 내에서 85% 감면받는 거나 그리고 공시가 1억 밑으로 내려온 이런 아파트들 사면 괜찮으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죠. 요거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지금 4억짜리 사도 취득세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너무 세긴 세요. 이게 거래를 막는 거죠. 어차피 다주택자들이 사고 팔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내는 공급자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서 뭐 시세 차익 가져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좀 늘어나면 민간에서도 임대를 돌릴 수 있는 주택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런 취득세 공약 두 분이 내내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부분. 이것도 약간 공통된 부분이 보여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하겠다. 사실 재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그 주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하하면은 감면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 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또 세부담 상한,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까지 되는 것을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 이거는 지금 문정부에서도 또 이번에 공시가격 크게 인상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 이전 21년 이거를 두고 욕을 많이 했죠. 대선을 앞두고 본인네들 그 정권 유지하려고 이 공시가격을 동결시킨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한 년 더 갔네요. 1년. 20년 수준 공시가격을 환원시키겠다. 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하겠다. 앞선 공통 의견이고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1주택자들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아니 재산세 내는데 종부세를 왜 또 내느냐. 이게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면 헷갈리고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중과세다. 이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산세보다 큰 문제는 종부세겠죠. 종부세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종부세의 문제점은 뭐냐면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주택이 2개면 일시적 2주택자도 예외가 없어요. 종부세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제외하겠다. 이게 상당히 이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내놓고 있는 거 날카로운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거를. 자,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이연해 주겠다. 그 다 이연해 주는 건 아니고 뭐 저소득층 또 은퇴 연령 뭐 이런 분들이겠죠. 자,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요거는 또 문매를 맞았던 거죠. 국토보유세.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0%는 해당이 안 되는 세금이고 오히려 너네들은 받는다. 90%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나가서 사 먹는 우유랑 빵값 다 올라갑니다. 자, 이게 토지에 근간하는 그 배당제예요. 배당세율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주택 말고 다른 모든 그 뭐 병원이고 뭐고 뭐 건물 빌딩이고 뭐고 이게 다 이제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모든 제품 생산의 기본은 뭐예요? 노동력 필요하고 토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올해도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결국 국토보유세를 내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나오면 결국 나라의 국고는 더 강성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소비하는 그 물건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윤석열 후보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로 동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주택 장기 보유 이연 납부. 아까 이것도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좀 얘기 나온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윤석열 후보는. 이 1주택을 장기로 보유하다가 매각할 때까지 이연해 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죠? 상속할 때까지 해준다. 이거 미국 스타일이거든요. 미국 스타일로 매각까지 그리고 상속까지 이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부담 상한. 종부세는 이 주택 많으면 300%까지죠. 지금 다주택자. 요거를 인하하겠다. 이거 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 이게 풀려 있으니까 이게 매년 엄청나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도 좀 날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 내려놓겠다. 그리고 요것도 날카로운데 차등과세 기준. 지금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 주택 수에 따라서 우리 양도세도 마찬가지. 주택 수에 그렇게 연연을 해. 이게 빌라고 상관없어. 오피스텔이고 상관없어. 근데 요거를 가액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고가주택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선 뭐 이연 납부를 해주니까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주택 수보다는 이 가액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실효적인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상당히 그 날카로운 것들이 나왔어요. 종부세에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제일 중요한 건데 양도세 부분입니다. 두 후보가 둘 다 공통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차이가 있죠. 자, 이재명 후보 1년간 단계적 완화한다. 그래서 6개월, 그 다음 이후에 3개월, 그 다음 3개월로 나눠요. 그래서 100%, 50%, 25% 인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굉장히 머리를 쓴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시간을 주면 금세 매물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시적인 정책들은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줘야지 정책이 발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피크로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는 관망을 해요. 모든 수요자가 6개월 100% 인하해도 바로 팔래 이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저번 주도 뭐 병찬이 형이랑 얘기를 했고 다른 분이랑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정리하실 분들은 제일 먼저 내놔야 돼요. 제일 먼저 내놔야 되는데 근데 먼저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계속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50%로만 바뀌어도 여러분들 다시 물건 걷어들여요. 그래서 사실 6개월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중에서도 한 3개월 바짝 물량들이 나오다가 우리 기존에 116 대자 때 그 다음에 보면 실효성 별로 없었잖아요. 그거랑 결을 같이 한다고 좀 봐요. 그때도 문제가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자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별로 효과도 없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건 없는 기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1년이면 1년 딱 주는 게 시장에 영향을 딱 미춥니다. 어차피 포시즌 4개월이잖아요. 포시즌이잖아요. 포시즌에서 1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량들 사이클 돌리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좀 영향을 받고 하락 추세를 이끌어낸다던가 안정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조금 말장난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큰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2년간 배제해 주는 게 실효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어차피 팔려고 내놔도 초반에는 다 관망하느라고 파는 입장에서도 그 가격에 팔기 어렵고요. 그리고 사는 분들도 이때 잘 안 사요. 그래서 좀 영향력 있게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2년간 배제 이 정도는 해야지 시장이 좀 약간 정상화되는 정도로 좀 물량을 내놓게. 어차피 2년 동안에 압박은 계속 가해져요. 앞서서 종부세나 보유세 완화 정책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양도세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전 걸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먼저 나오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점차적인 증가, 점차적인 인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전에 21년, 20년 해봐야 부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매도하실 분들은 분명히 이 기한을 염두에 두고 내놓을 것이다. 그럼 시장에 매물이 어느 정도 유통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은 2년간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취득과 보유, 종부세, 양도세 받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도 있고 공약도 있고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까 말했던 중요한 부분은 국토보유세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모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그냥 쓰레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세도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면 빨리 내놓고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자, 왜냐? 중과 완화는 사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본이거든요. 두 후보가 모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과 양도, 그러니까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과 양도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고 아까도 그래서 취득세율 완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좀 자유롭게 돼야 시장이 정상화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묶여 있었던 매물, 양도세 중과 10% 늘었잖아요. 지금 20% 30%인데 이거 무서워서 못 팝니다. 최고 80 몇 %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어요? 근데 이게 완화되면 그냥 중과 배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은 바로 이제 보유세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종부세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중과의 금액보다 훨씬 더 혜택을 보면서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정리가. 그리고 2년이라고 막 시간 줘버리면 당연히
빨리 파는 게 더 낫겠죠. 도움이 되실 거고. 그러면서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성화될 거고. 자, 그동안의 매물 급감, 팔지 못하는,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팔지 못하는 물건들이 다시 물량으로 작용하면서 시세 왜곡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다. 양도세 완화하면 이게 가격이 뭐 폭등한다, 요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하향 안정화에는 분명히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라서 2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세일 기간이 펼쳐질 거고, 그 기간을 여러분들 기회로 잘 잡으면 또 괜찮은 기회가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정리해보자면 누가 되든 양도세가 완화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이런 양도세 완화에 대한 효과가 어떨 것이냐 봤을 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지금 해봐야 별 소용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하면 하락세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효과를 봤어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어떤 건가 보면, 지금 비과세 구간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완화가 된 거거든요.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벌써. 그래서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 어떻습니까? 자, 결국에 비과세 실현 매물, 원래는 9억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못 팔고 있던 분들이 12억까지 되니까 그냥 팔아야겠다 내놓잖아요. 특히 이제 일시적 2주택이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9억일 때는 못 팔던 분 있다니까요. 그냥 2주택자로 가야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12억으로 바뀌니까 파는 게 이익인 거야. 그래서 비과세 실현 매물 증가로 나타나면서 지금 중저가 단지의 일정 하락 이끌어낸 단지들이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급매물도 나타나고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지고 다주택자 중과가 해제가 되면, 배제가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가격 안정이 보일 것이다. 자, 기존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116 대책처럼 조건부로 하면 기한도 두고 그리고 뭐 10년 이상 보유 뭐 이런 거를 두면 효과가 미비할 텐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좀 봐요. 일단 그때랑 다른 건 2주택 3주택 10%씩 더 붙어서 20% 30%로 더 증가가 됐죠. 근데 거기다가 중과가 만약에 배제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이번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는 특히 미리 이게 발표가 나면, 완화가 되면 뭐부터 팔아야 될지, 그리고 뭘 가져가야 될지,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팔아야 팔릴 확률이 높겠죠.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면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적체되면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정말 낮은 가격에 팔고 싶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부터 머리 쪽에 세우고 완화 나온다고 하면 빨리 팔아야겠죠. 자, 특히 이 물량은 어떻게 나오냐 보면 절세 혜택이 큰 이 물량부터 나올 거예요.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보유세가 아무리 완화해도 강할 테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계속 심화될 거라고 좀 봐요. 이렇게 양도세가 완화돼도. 자, 그래서 절세 혜택이 큰 비주류 매물 중심으로 시장에 나올 것이다. 특히 어디? 외곽지 지역, 그리고 구축, 이런 게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가격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 그래서 매수할 기회로 잡으실 분들도 이런 외곽지나 구축의 가격을 정확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형들도 마찬가지. 정확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예상되는 가장 또 큰 효과는, 양도세가 완화되면은 이런 현상들, 이 비주류랑 외곽지, 구축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똘똘한 한 채는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은 정말 극에 달할 거예요. 극에 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세 완화 1년이든 2년이든 그들이 말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 기회는 사라질 겁니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과가 있으면 이 물량은 해결하려면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그걸로도 안 돼. 결국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 하나만으로는 1년, 2년 해줘서는 정상화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대선 일주일 전에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봤고요. 만약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 그리고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인터뷰 올리고 있죠. 그래서 박병찬 대표 2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여러 유명하신 분들 나올 테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